청취자 여러분, 그간 잘 지냈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수업과 연구, 이슈를 리뷰하여 수업과 연구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최영수의 빅터입니다. 날씨가 급속도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더운 날들이 지속되다가 이제는 외투를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추워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점점 가을이 짧아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학기의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문제도 내야 하고 학생 기록부도 정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보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의 영어 교육 팟캐스트 가을편 2화 시작합니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게 송출될 시간이면은 미국 기준으로 학기 말에 이제 다가가고 있고, 그다음에 땡스기빙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녹음하는 이 시기에는 이제 그게 와닿지 않는데, 약간 이 지역에서 지냈던 시간이 좀 길어서 여기를 이제 또 떠날 준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 영원히 원하는 만큼 머무를 수 있는 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쨌든 학생과 학생 가족으로 이렇게 온 케이스다 보니 이 학생으로서의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고 그게 아니면 이 지역을 대부분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타운 내지는 이제 학생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던 숙명이면서 뭐 일반인들은 또 그런 숙명에 대부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 되게 그냥 내 집처럼 좀 적응될 때쯤에 또 이동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좀 편안히 지내다 보니까 뭐 빨리 떠나야겠다 막 이런 그런 조급함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또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생각이 복잡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근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비자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맞네. 그거는 잘 해결이 됐고 그것도 어쨌든 그 시한부 비자라 가지고 1년 뒤에 또 다른 네네네. 비자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학생을 마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실습 및 취업 비자가 잠시 나오는데 네. 외국 학생은 오. 이제 연구한 직업을 얻지 않으면 또 그거를 또 갱신을 해야 되는 그때가 왔을 때 당면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그거를 이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이제 제가 하는 대로 이제 막 다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족의 경우의 수도 같이 반영을 해야 돼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처리를 해서 이제 최근에는 학교에서 그 비자를 가지고서 뭐 티칭도 하고 있고 뭐 파트타임 RA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긴 그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미국에 계속 네, 계속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에마 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도 학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옛날에 석사 공부를 같이 영국에서 했던 홍콩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엄청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영국 사진을. 근데 아무리 봐도 실시간 사진인 거예요. 얘는 저랑 같이 석사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홍콩으로. 근데 여행을 간 느낌이 아니고 막 학교 사진이 계속 올라와서 DM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했었던 전공은 응용언어학, 뭐 영어 교육 이쪽인데 아예 전공을 교육학으로 바꿔서 새로운 학교에 지금 유학을 와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영국에 다시 자리를 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를 응원해줬습니다. 화이팅! 네. 근데 되게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홍콩에서 어쨌든 정규직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으로. 근데 그런 안정된 네네네. 직업을 아예 퇴사를 하고 새로운 꿈과 그리고 또 새로운 나라에서 아예 좀 자리 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간 게 되게
신기하고 멋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네. 결정인 것 같은데 또 안정적이고 그런데 근데 요즘 홍콩은 조금 그럴 그쵸. 수도 있을 것 홍콩의 같다는 생각이 들긴 정치 하네요.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네. 아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을 먹는 게 그렇게 또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것만큼 그렇진 않죠. 진짜 신기한 일이다 이 네, 정도는 맞아요.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던 나이대랑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사회적으로 안정됨을 누리고 있는데 계획을 박차고 나간다는 게 쉽진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희? 네.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왜 배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팟캐스트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답이 내려지지 않은 거를 논의를 하다 보니까, 되게 논의가 왔다 갔다 거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클립 마지막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수를 어떤 상황이든,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아니면 내가 연구자로서 이 문법 교육을 연구를 하든, 아니면 신텍스를 연구를 하든,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제 문법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교수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마쌤 한번 시작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의 교수법을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명시적 교수법과 묵시적 교수법이라는 묶음과 그리고 크게 연역적 교수법과 기납적 교수법 이렇게 짝이 된 뭉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교수법 implicit teaching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묵시적 교육은 목표 구문, 그러니까 타겟 폼에 학생들이 주의를 끌게 하는 교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뭔가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 문법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말을 하다가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한 문법 사항이 뭔가 틀린 지점이 있어도 의미 전달이 성공했다면 굳이 너 그거 틀렸어. 거기에 뭐 ed가 빠졌어. 거기에 s가 빠졌죠.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묵시적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흔히 얘기하는 문법 언어, 메타링귀스틱스, 뭐 이건 주어야, 이건 동사야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타겟 폼을 그냥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것과 정말 반대가 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게 explicit teaching, 명시적 교수법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는 오늘 이거를 배웁니다 라고 알려주고 직접적으로 목표 형태에 좀 집중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 BPP를 합니다. 뭐 오늘은 전치사를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뭘 가르칠 건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이미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 실라버스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임플리시트 티칭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임플리시트 티칭은 뭐 다이얼로그를 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익스플리시트 티칭이라고 하면 챕터 1 명사, 챕터 2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짜여진 실러버스 안에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게 맞다 틀렸다를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학생이 문법 사항을 잘못 얘기를 하면 바로 의미 전달을 조금 방해를 하면서도 고쳐주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 구문을 알려줄 때 굳이 막 컨텍스트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친구들이 만났을 때 뭐 파티에서 서로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야 이런 맥락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뭐 문장 단위 문장도 사치일 때가 있어요. 그냥 그 타겟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목표 구문이랑 맥락을 좀 분리해서 따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implicit teaching 할 때는 문법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explicit teaching에서는 문법 용어 흔히 얘기하는 그 규칙 설명을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통제된 환경에서 예를 들면 문제 풀기죠.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맞게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 타겟을 쓸 수 있도록 상황을 제공하는 게 명시적 교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짝인 연역적 교수법이랑 귀납적 교수법으로 넘어가면요. 연역적이 디덕티브 티칭이죠. 이거는 규칙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예시 안에서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디덕티브 티칭을 다른 말로 룰 드리븐 러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칙 기반 학습,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grammar translation 메소드를 디덕티브 티칭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과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게 귀납적 교수법, 인덕티브 티칭이죠. 이거는 예시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예시를 좀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이 안에서 규칙을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Rule Discovery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주고 자 여기서 어떤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지 이런 패턴을 왜 쓰는지 좀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혼자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학습자들이 좀 뭐 짝이나 뭐 조를 이뤄서 뭔가 주어진 예시 안에서 패턴을 찾는 식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문법 대표적인 문법 교수법의 짝상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법 교수법이나 문법에 대한 교수 관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좀 우리나라에서 정말 화두가 된 대표적으로 지금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교수법적 접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안 들어보진 않거나 전혀 감이 새롭지는 않은 그런 이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문법 사항이라든지 규칙에 대한 그런 중심축을 먼저 제시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이 발견하게 할 것이냐 이러한 철학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되게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설명해서 이게 되게 양측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그렇지 뭐 교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아니면 교육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되게 문법 중심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문법 중심적이지 않은 측면이 또 우리 교실이나 학습 상황이나 또는 심지어 시험에도 이렇게 그렇게 등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양극단을 아는 것은 되게 좋으면서도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법 번역식 교수 방법에 친숙하지만 그와 반대로 뭐 암시적 교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룰 디스커버리 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차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이 각각을 우리가 따로따로 나눠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수자로서의 지식 내지는 어떤 그 숙련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교사로서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뭐 갈수록 문법 교수법이 마치 요즘 좀 조금 덜해졌죠. 되게 악의 축인 것처럼 한때 몰아가던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되게 많은 강조, 중요성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하죠. 결국 우리가 영어를 규칙을 배우는 이유 자체도 결국 영어를 의사소통하기 위함인데 의사소통에 아직 강조가 안 돼 있으니까 21세기부터 강조를 하자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제화와 이제 잘 맞물려 들어갔는데 사실은 문법 교수 내지는 문법 번역식 교수가 그 의사소통에 완전히 과중화된 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문법 교수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자 내지는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이 두 가지를 이제 능수능란하게 또 상황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뭐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자의 목표 또는 학습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금 우리의 예를 들어도 우리가 문법 교수법을
어디에서 가르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양상으로 가르치잖아. 이것을 사범대 영어교육과에서 아, 가르치냐, 아니면은 그렇죠. 영어 전공인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냐, 아니면 이것을 교양에서의 그 교수법 수업에서 가르치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되게 달라지는데 우리 스스로도 학생들이 있는 현장에서의 교사들도 정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문법 교육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컨템포러리 그래머로 가면 갈수록 그 뭐랄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문법상으로 말이 안 되지만 10년 후에는 말이 되는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맞지만 또 10년 후에는 틀린 단어로 아니면 틀린 문법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익스플리시트하고 디덕티브가 완벽하게 맞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이라는 그 룰이라는 게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게 사실 언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문법 사항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참 되게 애매하다는 문제로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뭐 저번 클립에서도 얘기했지만 GTM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고 디덕티브 한 거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리소스로는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내추럴 그 반면 다이렉트 메서드나 내추럴 어프로치에 있는 그 디덕티브 티칭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리시트 티칭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룰 베이스 룰 디스커버리를 하기까지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인풋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학교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기괴한 형태로 변하거든요. 내추럴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룰만 안 가르쳐 줬지 그 예문을 수백 개를 준 다음에 그 수백 개에서 룰을 찾아내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영어 그 문법이 나중에 뭐냐라고 하는 그 형태로 약간 뭐랄까 아까 덩가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브리드로 변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쁘냐 이게 좋으냐는 사실은 덩가스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상황에 맞고 그다음에 학생한테 맞으면 좋은 거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룰 베이스 그러니까 아예 GTM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반면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디스커버리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학생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맞아. 때문에 이거를 하이브리드를 해도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굉장히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지속성에 관한. 네, 그 제가 한때 굉장히 내추럴 어프로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정도를 정말 룰 베이스를 웬만하면 안 해볼, 그러니까 룰을 안 가르쳐주고 예물만 준 다음에 그 후에 그거를 이게 이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예문 찾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그 맞는 그리고 아까 그 뭐 동현 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아이바 쌤이 얘기한 것처럼 세그먼트로 안 가르치기 위해서 문맥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양이 뭐 한 문단이 돼요. 그럼 그 한 문단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문법 요소 때문에 문단을 가르쳐야 되는 그쵸.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문단이 100개가 되면은 100문단이에요. 어후. 그러면은 한 몇 쪽이 되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추럴 포츠가 되려면 인풋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인풋 양을 세그먼트로 주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교실 현장에서 쓸 수 있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었어요. 노였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절히 베이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학생들이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그냥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차라리 해요. 이걸 그걸 지식을 알려달라. 차라리 이거를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거를 계속 얘기하냐.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또 저도 선생님 했을 때 느낀 거지만 고집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꼭 이렇게 관철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고집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그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유연성. 이 학교 현장에서는 이 다이내믹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이 문법을 내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간다고 해도 시간 상황 때문에 못 하고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이야 그 자기가 준비한 거를 그 시간에 맞춰서 하겠지만 갑자기 학생이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시간이 한 10분 정도 효도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못 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연성을 되게 요즘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요즘에는 좀 더 유연하다라는 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좀 더 선생님들이 필요한 어떤 덕목 그 소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편했겠지만 이제는 선생님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오히려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끝까지 막 무섭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없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교수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요즘 시대의 선생님들이 교수법을 하나만 고집해서 쓰신다? 그런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청취자분들 중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각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그 교수법을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도 그 교수법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드리고 아니면 이론을 우리가 좀 더 고심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쓸 때는 그 쓰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좋으니까 이걸 쓴다 라는 건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논문들을 보면은 항상 학생들은 그 끝에 페다고지컬 뭐 임플리케이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학생들은 이랬으나 아니면 우리 대상자들은 이랬으나 이거를 뭐 이론화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은 논문들도 이게 그런 식으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채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문법 교수법에 우리가 일종의 역사나 유형을 이제 교사로서 배우거나 습득하거나 연습해 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까 뭐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거나 하이브리드일 수 있다라는 게 이 학생들이 이 문법적인 지식이 결국은 사용으로 이어지거나 문법적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시작점으로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제 우리가 문법에 대한 그 교수관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무리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법 교수관 내지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 지식을 잘 습득하는 것만큼 잘 쓸 수 있는 것과도 얼마나 잘 연결이 돼 있는지도 늘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 나름대로 잘 계획해서 문법 지식을 잘 이렇게 습득하게 도와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교육은 서비스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맞다고 하는 게 오히려 되게 재밌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교육 시장으로 가보면은 100% GTM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도 뭐라 하지 않아요. 맞아요. 학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막 그런 문제 없냐고 이제 학교에서 일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학생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뭐 존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뭐 어려운 점이 있냐고 그러면은 거의 뭐 그럼 죽죠 저한테 약간 이런 풍조가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졸지도 많이 않을 뿐더러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거는 학원이나 학교나 매한가지예요. 공부를 안 하는 놈은 안 해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를 대할 때 어떻게 뭐 체벌을 할 수도 없고 요즘에는 그 자고 있는 애를 건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다. 그게 좀 반전된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문법, 규칙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당위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 교수자로서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문법 지도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재가 아까 잠깐 지난 클립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던 문용 교수님의 고급 영문법이에요. 근데 이 영문법 책을 보고 있으면 진짜 그냥 시제, 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사실 이 고급 영문법이란 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 되게 예외적인 설명이 엄청 많이 써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것이 고급 영문법이구나. 단순히 그냥 교과서에서 배울 때 예외가 없잖아요. 그냥 통용이 다 되는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고급 영문법이라고 이런 세계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학자들마다도 뭔가 분류하는 체계 뭐 시제를 뭐 9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영어에서 시제는 뭐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교수자로서 나는 어떤 관점을 따를 것인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설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가정법 수업을 하는데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가정법은 그냥 2개로 과거랑 과거 완료로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 동사 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고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정법 미래는 동사 모양에 미래가 붙어있지 않고 그냥 의미상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자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약간 좀 풀린 의문이 좀 풀렸다고 해야 되나? 항상 가정법 과거 완료 미래 이름을 볼 때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떨 때는 동사 모양 보고 이름을 붙였고 어떨 때는 왜 의미 가지고 이름을 붙였지 하면서 혼란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학자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근데 그 문용 선생님이 써놓으신 말 중에 학교에서는 어쨌든 과거 완료 미래로 가르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미래라는 걸 2개로 나눠서 동사가 과거 모양일 때는 뭐 여기 과거로 소개를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슈드의 용법으로 뭐 소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해법을 알려주신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제가 이 문법 지도법 수업을 하면서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문법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한번 줘봐라. 여러분이 예비 교수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으로서 지금 문법사항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법에 호감이 얼마 정도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다라고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을 했었는데 5점 만점을 준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좋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자신이 있고 문장 분석을 하는 게 좀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양의 점수, 그러니까 1에서 5 사이의 양의 점수를 준 학생들은 대부분 뭔가 원리를 익혀서 적용을 하고 설명을 또 하면서 호감도가 상승했대요. 아무래도 사범대 학생들이니까 영어 과외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때 문법 설명을 이렇게 딱 해주고 학생이 설명을 기반으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때 약간 희열이 느껴진다. 그래서 뭔가 원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문법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문법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호감도가 마이너스인 학생들은 예외가 너무 많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학교 문법이랑 실제 사용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 좀 비호감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나중에 교수 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호감이 있는 학생들은 규칙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룰 디스커버리를 한다고 해도 아까 빅터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규칙을 알려주면서 마무리를 해야 우리 모두가 해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수업하시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교수법 같은 거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뭐 발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뭐 되게 이거는 획기적이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있었으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사실 학습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과거에 문법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대부분이 GTM으로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도
GTM의 지루함과 한계를 알고 있어서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양식은 테크놀로지로 많이 넘어왔어요. 뭐 퀴즐렛이나 뭐 퀴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쓴다던가 뭐 노래를 틀어준다던가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활동을 많이 찾아오지만 어쨌든 안에 숨어 있는 건 문법 연습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사범대 학생들은 좀 영상 자료, 애니메이션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 풀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걔를 어떻게 하면 좀 흥미적인 요소를 추가할까 해서 그런 에듀테크의 게임 요소를 많이 접목시켜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방탈출 형식으로 문법 리뷰를 한다던가 네네네. 생각을 많이 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문법 사항은 실제 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법 사항을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학습지를 만들어 온 학생들도 있었고 네. 어쨌든 테크놀로지 사용에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경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교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환도 많이 만들어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에마 쌤이 얘기한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모드만 변했지 네. 내용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누군가 나는 도전해봤으나 실패했으니 누군가 좀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올드 세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가 더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물어본 거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뉴 세대들도 아직도 GTM으로 배우고 있다는 점이 아직도 거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 GTM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점도 그만큼 명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하나 액티비티 중에 이거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현재 시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되게 혼돈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네. 현재랑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현재는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나 뭐 습관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불변의 때 진리. 네, 그렇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적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명언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해보자 뭐 이런 거 제안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흑백 사진에 뭔가 흰 글씨로 뭔가를 쓰면 명언 같아 보이지 않냐.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나만의 명언 만들기 뭐 이런 활동을 고안해온 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진짜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거 어떻게 다 검사해가지고 맞는 말로 만들어줄 거야? 저도 항상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때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얘를 나중에 맞고 틀리고는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라는 피드백을 항상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희 팟캐스트에서 문법 교육을 사실 안 다뤄봤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문법 교육 논문도 몇 개 읽었었고 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재밌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문법 교육은. 차라리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네. 그냥 네. 서로 문법 교육 하기 전에 얘들아 합의를 합시다. 이거 재미없는 거야. 나도 알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딱 10분만 집중해 보자 우리.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implicit, 그다음에 explicit, 그다음에 inductive, deductive 이렇게 나눈 어떻게 보면 그래머 티칭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고 저희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지만 이런 구분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면 참 많이 희석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고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 어떻게 내추럴 어프로치, 다이렉트 어프로치, 다이렉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GTM만을 고집하면은 너무 학생들이 지루하니까 우리가 액티비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이 구분이 사실 되게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저번 클립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걸 알고 접근을 하느냐 모르고 접근을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스스로 당위성을 찾아가는 그런 그 경각심을 한번 일깨워주는 방송이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걸 마지막으로 아마 돌아오는 거는 그 겨울방학 특집 정도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단골 컨텐츠인 벌써 얼마 전에 그 상반기 논문 리뷰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 논문 리뷰해서 1년 결산 내야 돼요. 와, 시간이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결산, 하반기 논문 경향 걸로 한번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뭐 늦으면 1월? 2월? 이 정도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영어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영어 교육의 연구와 수업 이슈를 리뷰하여 수업과 연구의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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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